네, 안녕하세요. 아마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세무 분야 하면은 이제 세 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파트에 각각이 대단한 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아마 친대중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재밌고 가장 전달력이 높게 아마 세무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는 이분이 아마 압도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제네시스 박민수라고 이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법인 얘기 대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무래도 직장인들,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 강의, 그리고 전문가로서 단순하게 세무 강의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조언들을 해주시고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이해와 방향성까지도 제시해주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이슈들이 있고, 최근에는 또 공급 문제, 또 요즘 또 이슈가 있는 또 LH 또 이 투기 문제 뭐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뭐, 욕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런 혼란한 부동산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으로 오늘 아무튼 절세 좀 전략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네시스 박민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 좀 해주세요. 저희 팬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 박민수입니다. 네. 빠숑님은 제가 이제 예전부터 좀 많이 알았었고, 네. 특히 칼럼 네. 쓰셨을 때부터 저는 너무 그 칼럼이 너무 좋아가지고 댓글을 달았는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거 아시게 됐잖아요. 네. 그 제네시스가 그 너였냐고 해가지고 했을 때 그 희열이 되게 좋았었고, 이게 되게 신기해요. 네. 그때 정말 온라인상에서만 뵀던 분인데,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고, 특히 저는 이제 빠숑님 보면은 진짜 몸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네. 좀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평소 네. 때 모습은 이렇게 살이 쪄 있는 몸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것들이고요. 네. 평소 때는 날씬해요. 근데 저는 쫙 분리해서. 최근에 몇 달 만에 오랜만에 봤는데 그 얼굴색은 안색은 또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진짜. 네. 가지고 되게 그게 좋았고요.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고, 저는 요즘에 그냥 제 할 일 소소하게 하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올해 이제 많이 좀 아까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네. 최근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네. 다시 좀 학생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모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 이제 진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대학원생. 네. 멋집니다.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뭐 그냥 뭐 제가 부족하니까 또 채워야 되고, 또 이제 아는 거를 우리 이렇게 빠세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거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은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정말 성심성의껏 알려주세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세부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 통틀어서 가장 친절한 전문가가 아닐까. 그렇게 좀 요즘 많이 생각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못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활동이 많아졌다.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공급 이슈도 있고요, 뭐 전세 이슈도 있는데 세무 이슈가 제일 클 것 같아요. 2021년은.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그럴 것 같고요. 특히 21년도에 이제 변화되는 포인트가 많이 있는데, 네네. 아시는 것처럼 2020년 617, 710 대책이 그쵸. 나오면서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시작이 취득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집을 셌죠. 사면 네. 가장 처음에 취득세 내고, 네. 네. 근데 좀 1년 지나 보면 이제 재산세라는 걸 내고, 그렇죠. 보유세. 그리고 이제 네. 파는 건 사실 나중 일이니까. 그렇죠. 뭐 아직도 한 번도 안 팔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별로 이게 신경 안 쓰셔도 됐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취득세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그렇죠. 잘못하면 그 좀 폭탄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폭탄. 정말 네. 폭탄이 된 게 예를 들어서 빠숑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내 실거주 집을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네. 취득세가 500만 원이면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에 이제 부가세 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6천만 원을 내라고 하는 거죠. 아니 1%만 내는데 6천만 원은 뭐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12배. 12배. 야, 그게 감이 확 떨어지네. 500 하다가 6천만 원이니까. 사실 이게 취득세가 1%, 12%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500만 원인데 6천만 원 내셔야 된다고 하면은 느낌이 확 다르죠. 이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인데. 그렇죠. 예. 뭐 거의 연봉 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사연들이 예.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조그만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든지, 뭐 이게 좀 시골에 조그만 집이라든가, 뭐 빌라 이런 것들은 솔직히 주택을 안 쳤었잖아요, 우리가.
부지부식 중에 그냥 상대적으로. 예. 그랬는데 이제 살다 보니 네네. 이제 나도 좀 주거 환경을 바꾸고 싶다. 아파트 살고 싶다. 그런 네.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좀 더 좋은 주택으로 가고 싶어 하시죠. 그게 예. 이제 기본적인 본능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빌라가 안 팔려서 네.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그게 이제 주택수의 카운트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흔히 주택수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중과. 앞으로는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할 때 네. 취득세 주택수, 어. 보유세 주택수, 어. 양도세 주택수. 야. 최소한 취득세 주택수하고 양도세 주택수 두 개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에 아까 취득한 빌라가 포함이 되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020년 8월 12일 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네. 8월 12일. 8월 12일부터 취득한 주택 분양권, 네. 입주권, 와우. 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내가 샀는데 월세를 조금 받자고 이제 주거용으로 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게 8월 10일이 넘어갔다. 그러면 취득세, 주택수에 다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빌려 살다가 좀 힘들어서 조금 그 옆에 이제 허름하지만 구축이지만 아파트 저도 그랬으니까 네. 아파트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3억 정도 할게요. 네. 3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2배면 3,600만 원이죠. 3억에 3,600이면 엄청 큰데? 그렇죠. 그렇죠. 네. 12%. 네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것저것 붙으면 13.4%가 나와요. 야, 13.4%. 그러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이게 실거주 집들이고 이제 한번 집을 사면 그래도 몇 년은 가져가시기 때문에 네. 나중에 양도세 할 때 물론 그 취득세가 일부 절세 효과는 있지만 네, 비용으로 조금.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것도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처음에 내 손에서 몇 천만 원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커요, 취득세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취득세 주택수하고 양도세 주택수를 구분하셔야 된다. 야, 지금 네. 8월 12일자부터는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수예요. 이건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몰랐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래도 우리 빠세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네, 그렇죠. 네. 이제 많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실거주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뒤에 양도세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택 분양권은 또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면 또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좀 스텝이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취득세는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들이 꽤 많아졌다는 거. 네.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됐다는 얘기죠. 그럼요. 와우.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취득한 거는 괜찮아요. 그 전에 취득한 건 괜찮지만 나중에 말씀드릴 양도세는 또 다 들어갑니다. 주택수에. 예, 그거는 뭐 지금이더라고요. 그렇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파는 시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참대실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 취득세만 피했다 해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양도세 가서는 지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무튼 지금 취득세의 범위가 확대됐고 그리고 뭐 올라갔죠. 세율이 일단은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가 아니라 13.4%라고 합니다. 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아무래도 실거주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이제 부동산은 대표적인 어떤 자산관리 재테크 그렇죠, 수단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현금을 놔두지 않고 뭔가 불리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네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이 취득세를 좀 피하려고 공시 가격 1억 이하 주택을 많이 사세요. 최근 1년 동안 제일 유행한 상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가장 유행한 상품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게 또 왜 인기가 있었냐면 취득세 주택세에서 빠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규제 지역도 빠지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예. 1억 이하라고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지역, 재개발, 관리 지역 있죠. 관리 지역에 있는 주택 1억 이하 주택은 또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그러면 약간 투기 요소가 강해지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이렇게 한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1억 이하 관리 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또 빠져요 그게. 와, 주거용 오피스텔. 근데 뭐 그걸 뭐 제가 지금 하시라는 게 아니고 뭐 틈새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명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러네요. 거고. 뭐 굳이 뭐 여쭤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좀 재테크는 별로 지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러니까 세금을 단순히 중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일부 어떤 특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세 할 때 제외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감면이라든가. 근데 웬만하면 1억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기 때문에 양도세 주택수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양도세 할 때는 1억 미만도 카운팅이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가 들어갈 때 취득세 한번 찍고 갖고 있으면 보유세 찍고 나중에 결국은 빠져나갈 때 양도세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 누구든지 간에 실거주자든 투자자든지 간에 출고 전략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만 피했다고 좋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양도세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소탄 대신이네요. 맞아요. 이거 싸게 살라고 큰 거 양도할 때, 그렇죠. 물론 이 작은 걸 먼저 양도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 큰 거 먼저 양도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는 중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물론 이제 또 여기서 또 거기서 들어가서 중과 배제 뭐 3억 이하로 해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하실 수는 있으나 이제 확률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까지 감안해야 된다. 그러네요. 취득세 정말 다양하게 좀 올해 바뀌는 제도 요 몇 가지 포인트만으로도 올해 조심해야 될 것들. 일단은 취득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취득세도 높지만 취득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또 양도세랑 엮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 저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이제 보유세잖아요. 특히 보유세. 또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또 6월 1일 이후에 또 올해 뭐 세금 폭탄이다. 지금 다들 지금 막 심지어는 1주택자 분들 떨고 있어요. 지금 1주택자 분들도 공시가격이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2021년 보유세? 일단 보유세는 두 가지인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세법학적으로는 두 개가 맞는데 저희는 실용적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세 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요.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를 놓잖아요. 그렇죠. 임대를 놓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세가 들어가요. 임대소득세. 물론 이건 사업소득이고요. 맞아요. 1주택만 갖고 계신 분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1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세를 놓거나 공시가격 9억 넘으면 들어가고.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사업자 파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간주임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업자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되냐면 일단 5월 달에 이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내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7월이 되면 재산세를 내요. 그렇죠. 그리고 9월 달에 되면 재산세를 또 내고요. 2분의 1 나죠, 또.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달 종부세를 내는데 일단 재산세는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뭐 그냥 책정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자동차를 사시려는 분이 자동차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나 그랜저 타야 되겠는데 이러신 분 안 계실걸요? 그렇죠. 그냥 이건 내는 거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하는 집이고 이런 거면 그냥 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 재산세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여쭤보신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은 재산세가 일부 줄어들긴 하는데 효과가 좀 미미하고요. 더 중요한 게 두 채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났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세를 위해서 등록을 한다는 건 추천 안 드린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종부세잖아요, 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냐면은 공동명의가 월등히 유리해졌다 올해부터. 공동명의. 왜냐하면 자 이제 우리가 단독명의 1주택으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1주택 단독명의면은 6억까지는 공제가 됐는데 추가로 3억을 더해줘서 9억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꽤 크고 여기에 이제 고령자 그리고 장기부유 세액공제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쭉 받으면은 꽤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정부에서 원래 그 세액공제를 맥스 80%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다시 없던 걸로. 그랬어요? 약간 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좀 근데 우리가 이제 최종 확정된 것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주택자들은 그래도 그런 옵션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인데 그러면 1인당 부부 공동명의라면 남편 6억, 아내 6억이니까 12억 공제되는데 추가되는 고령 장기 이거 세액공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역전이 돼서 왜 공동명의자를 천대하느냐 이게 하는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좀 바꿔서 공동명의자들은 올해부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동명의로 할 건지 단독으로 할 건지 9월달에. 근데 이제 1주택인 경우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 여러분들은 이제 공동명의다. 내가 공동명의다. 그러면 이제 단독이 좋냐, 공동이 좋냐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일단 공시가격. 그럼 시세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겠죠.
공시가가 20억을 안 넘는다. 네. 그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냥 공동명의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거의 대부분 90% 이상 유리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명의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쭉 가시는 거면 되고요. 20억이 만약에 공시가가 넘었다. 그러시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괜찮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1주택자들이에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래도 나는 공동명의에 비해서 좀 뭔가 유리했어.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죠. 네. 한순간에. 그러면 이제 단독 명의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고민이실 건데 자 이제 1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명의를 넘기면은 그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나와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집이라고 했을 때 네. 5억이 넘어가면 이게 한 4%니까 그 2주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일단 2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5억에서 4% 넘어가면 근데 내가 1년에 공동명의라서 줄어드는 단독에서 공동으로 갔을 때 줄어드는 종부세가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뭐 100단이겠지. 예를 들어서 예. 그럼 20년을 내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될까?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가 더 있죠. 네. 언젠가는 내가 그 집을 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양도세에서 공동명의하니까 이제 세금이 확 줄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증여 취득세를 좀 내더라도 줄어드는 보유세, 종부세 부분하고 네. 나중에 양도세까지 같이 해서 유리할 것 같다. 그러시면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길게 보셔야 된다는 거. 네네. 최소 5년. 5년. 왜냐하면 이제 그 특수관계자끼리 증여를 한 다음에 5년 이내 팔면 당초 취득가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길게 본 물건들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한 2, 3년 안에 팔 물건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안타까운 거는 종부세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에 이제 방법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 좀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등록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냥 감안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이제 아파트는 아예 등록이 안 됩니까? 등록이 안 됩니다. 아예. 네네. 지금 안 됩니다. 이번에 재밌는 게 아파트라는 게 이제 사실 공동주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5층 넘어가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그쵸, 도생이 그쵸. 있어요. 네, 도생이 있었죠. 그거 풀어줬어요. 이건 등록하게 해주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당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면 도생을 그렇게 등록을 하면 네. 1인 가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서 주거 환경이 안정된다. 그럼 이거 주택임대 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아파트는 안 하냐는 거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러네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뭐 사실 수익형이잖아요. 네. 뭐 시세 차익을 크게 보는 보다 그러니까 그건 뭐 조금 이제 재산세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등록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거 하나만 보고 하시는 것보다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좀 보유세에 대해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바뀌는 부분들하고 공동명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1주택으로 해서 할 것인가는 이제 금액과 여러 가지 사항을 따라서 고려해 보자라고. 이제 다만 그 방법이 없다고는 했지만 어떤 최후의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요? 뭐 이렇게 파는 거 말고 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쵸, 거니까. 그쵸. 할 수 있는 게 증여인데 그렇죠. 증여 파트는 이제 양도까지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양도까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증여. 부담부 증여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요즘 또 증여가 또 네, 크게 네, 또 증가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득세, 보유세. 어차피 이제 그 집을 사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해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양도세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또 이게 9억 원 이하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했었기 때문에 뭐 신고를 따로 안 하신 분들 많고 해서. 그렇죠. 근데 최근에 워낙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서울은 중위 가격이 뭐 10억, 11억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그거는 이제 공시 가격이 아니라 진짜 가격으로 가는 거죠.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일단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과세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피해갈 수 없다. 예, 양도세.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금액 부담이 제일 크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양도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도세를 내고 나면은 이분들이 집을 못 사요. 네. 예, 그 자기가 판 집도 못 사. 네.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무튼 양도세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양도세 한번 올해 이슈 좀 정리해 주시죠. 양도세는
워낙 범위도 넓고 내용도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너무 잘못하면 치명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뭔가 좀 그룹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 보유자를 네. 나누셔야 돼요. 나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강의할 때 네. 1주택자, 2주택자 아예 나눠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다주택자, 그렇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자. 네. 그럼 1주택자가 알아야 될 양도세는 뭐냐?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웬만하면 비과세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분들이 없으셨는데 네. 문제는 가격이에요. 자, 이 중위 가격이 이미 9억을 넘어선 지가 꽤 됐고 그렇죠. 작년 초였죠 아마 제 기억으로. 음. 그리고 이제 벌써 막 10억 넘어가기 때문에 자, 일단 요거부터 이제 많이들 1주택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요. 자, 비과세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근데 9억이 넘으면 세금을 내래요. 그렇죠. 이게 일단 우리가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비과세인데 세금을 내지? 네. 자, 일단 그걸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느냐? 양도가 실거래가가 9억이 넘으면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이게 2008년인가 들어온 제도예요. 네. 자,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2008년도 그 당시 정부가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하고 제가 그때 세무사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강의하시는 회계사님한테 회계사님 왜 9억입니까? 그랬더니 혹시 그 당시 그 2008년 9년 당시에 서울 평균 집값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대략 제가 알기로 4억 4천. 네. 저도 찾아봤어요. 네, 4억 정도 됐던 거 기억나요. 맞죠. 예. 맞죠. 예. 그러니까 그때 회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평균 가격이 4억 얼마인데 9억이니까 집이 두 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봐서 세금 내라고 한 것 같아. 그냥 야설입니다. 이거. 네네. 정식 아니,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된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다는 거지 양도 차익이 9억이 넘는 걸로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내가 그래서 5억에 사서 10억 되니까 양도 차익이 5억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세금을 내? 그게 아니고 10억, 9억이 넘으니까 세금을 낸다. 자, 그러면 그 9억 넘는 초과분 1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똑같은 비과세인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줬냐면은 자, 그럼 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줄게. 오케이, 장기 보유. 예. 초과분 1억에 대해서. 예, 장특공이죠, 장특공.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반 주택하고 그 고가주택 비과세고 적용되는 장특공 세율 표가 아예 다르거든요. 뭐 네. 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80% 혜택을 받는다. 네. 자, 그러면은 세금이 5억에서 10억 올랐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초과된 1억에 대해서 44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건 거의 비과세잖아요. 예, 그 정도면 기부한 셈 치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세금이 거의 없으니까 네. 괜찮았는데 이게 2020년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제가 사실 그때부터 좀 약간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좀 이거는 정부가 처음에 말했던 1주택자 보호하고 좀 맞지 않는다. 네. 왜 그러냐면 1주택자 분들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네. 나는 비과세니까.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2년 거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특공 80%를 못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실제 사례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나는 그냥 내 집 마련 한 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집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그 집에서 거주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한 1년 남짓 살다 보니까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발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우리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니 또 집을 또 사면 약간 투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집 하나만 사고 나중에 돌아가면 서울에서 하나 살아야지. 그러니까 서울에 그 집은 놔둬야지. 그런 분 되게 많으실걸요? 그렇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사고 그러신 거 알고. 자, 그럼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늦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년밖에 거주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샀던 집이 5억이었는데 10억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계속 이제 집을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생겨서 그 집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을 2019년까지 팔면 비과세도 되고 80% 장특공을 받으니까 44만 원 내면 끝나요. 세금을. 그런데 해필 좀 늦어가지고 2020년에 팔았더니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거 양도일 기준으로 2020년 양도일 기준으로 전체 거주 기간이 2년이 안 됐네요. 세금을 좀 더 내셔야겠네요. 장특공 80%가 아니고요. 10년 보유하셨으면은 2%짜리 20%만 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아니, 잘못한 거라고 굳이 잡자면은 제네시스 박의 유튜브 채널 안 봤다. 빠세 채널 안 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굳이 잡자면. 네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러 내가 거기를 거주 안 한 것도 아닌데. 네네. 자,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2019년에 그걸 팔면 장특공 80%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공부를 하셔서 이 빠세 그 멤버십 들어가셔서 유튜브 채널을 보셔서 그래 2년 거주를 해야 되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거주해야 되겠다 해서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기가 거주한 거예요. 자, 그럼 임차인 내보내니까 그 임차인한테 좀 뭔가 약간 미안한 짓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자, 그래도 자기가 세금을 줄여야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럼 2020년에 딱 팔아서 2년 채워가지고 팔면 80%가 됐는데 이거 또 바쁘니까 생업에 바쁘니까 놓치신 거죠. 그러고 나서 21년이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건 2020년 버전이었고 2년 거주는 2020년 버전이었고 2021년부터는 10년 보유, 10년 거주하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은 갑자기 10년은 보유는 했는데 거주 딱 2년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4%씩 붙거든요. 그러면 40%, 거주 2년 8%에서 4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그럼 나 보유만 10년 해도 40%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최소 무조건 2년 거주. 무조건 2년 거주해야 8%짜리 그 테이블을 타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소급을 하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법학자는 아닌데 그 정도의 그 적용은 뭐 문제가 없는 건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정서에 의하면은 굉장히 이분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지금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이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내가 1주택자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하더라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거주 기간이 짧다면 10년을 못 채우셨다면은 거주를 더 하시든지 만약에 거주를 정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차라리 빨리 비과세를 받고 다른 방법을 쓰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뭐 다른 대체주택도 갈아타시거나. 그래서 1주택자는 요거 조심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시네요. 그런데 1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제가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뭐 2000년도 중반부터 했을 때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신경 하나도 안 썼거든요. 쓸 필요가 없었죠. 네, 종부세 되는 주택들도 한정이 돼 있었고 그냥 살다가 팔고 그럼요. 심지어 신고도 안 하잖아 그냥. 그렇죠. 비과세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실고 조건까지 강화됐는데 그것도 또 뭐 4+4 이게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네네. 다주택자분들은 약간 자세를 좀 저도 다르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최종 1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택수가 2주택 이상이었는데 다 팔고 이제 이거는 사실 이론만 여러분들이 알면 재미가 없어요. 네. 사례를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게 고만고만한 녀석들이에요. 다 팔고 똘똘한 한 채 갈까요 말까요 요거예요. 빠션님도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투자 관점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훨씬 더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이 책도 보면은 좀 약간 그런 부분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자, 내가 A, B, C 3주택이 있습니다. 그냥 서울인데 좀 약간 고만고만한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사람의 목표는 이걸 다 팔고 나도 좀 강남 가서 좀 좋은 거 하나 해서 여기서 좀 살고 싶은 거죠. 자,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문제가 뭐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 A, B, C 3개를 팔 때 일단 2개를 팔고요. 일단 세금을 엄청 많이 낼 겁니다.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니까. 자, 그래도 마지막 하나 남은 상태에서 이게 당초 취득일, 뭐 예를 들어서 2015년이라고 하면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곧바로 이제 양도일 비교해가지고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면 비과세가 곧바로 됐어요. 자, 그런데 21년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자, A, B, C 중에서 2채를 팔아요. 자, 아까 똑같은 2015년 A가 남았어요. 자, 그럼 2015년 남은 상태에서 이제 순수 1주택이 됐잖아요. 그 순수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 2년 보유를 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하고요. 만약에 2015년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2015년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럼 얘는 거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가 거주를 예를 들어서 거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2개를 팔았어요. 그럼 이때 이 거주 기간도 다시 리셋이 돼요. 아이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계시겠죠. 나는 A주택을 사자마자 비과세를 받으려고 거주를 채웠단 말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나가서
뭐 전세를 가요. 근데 나머지 2개를 팔고 이거 비과세 받으려고 봤더니 기간도 리셋되고 거주도 리셋되니까 다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임차인 내보내야 돼요. 또 못할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요거는 제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이건 제가 지인 세무사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좀 약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 최종 1주택 관련해가지고 하도 이슈들이 많잖아요. 케이스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2월달 2020년 2월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쟁점 7가지를 냅니다. 근데 벌써 거기서부터 약간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본인하고 비슷한 사례가 똑같은 사례가 있으면 좋은 거고 네.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좀 사람 심리가 준용해서 좀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또 유권 해석이 하나 나왔나 봐요. 아주 이제 궁금하니까 올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그 답변이 이제 어떤 세무사님 보니까 기존에 있던 7가지랑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찾고 찾아서 그분하고 약간 통화를 했나 봐요. 네. 근데 약간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일단 분위기가 네. 좀 개별 케이스로 그냥 봐달라. 여기 나온 답변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준용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부담된다. 왜냐하면 그냥 일개 담당 공무원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뭔가 사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백문백답으로 안 된다. 한 300문 300답 정도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위치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분들이 양포 세무사라고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그분들이 어떤 실력이 그렇게 절대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예.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진짜 이 제도를 만드신 분들이나 실행하시는 분들도 잘 솔직히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뭐 국민청원에 그런 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뭐 전담 부서에서 이거 양도세 계산해달라. 그런데 이제 뭐 법리적으로는 그게 맞진 않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세법적인 문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좀 약간 그 어떤 시장 관련해서 좀 또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A, B, C 중에서 지금 이분이 고민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를 팔고 남은 2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막 조건이 맞아서 잘하면은 뭐 2채 정도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게 고민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싫으면은 다 팔고 하나 남기고 추가 2년 거주 보유해가지고 비과세 하나만 받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 깨끗이 포기하고 다 팔고 하나만 비과세 받을게 라고 합시다. 네. 자 하나만 비과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문제가 이거를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23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현금을 가져와서 강남에 좀 고가주택을 하나 사는 것과 23년 아니면 4년에 사는 것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빠쇼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올해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이 좀 약간 굉장히 좀 두렵게 하거든요. 네. 공급 물량도 너무 없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23년이면은 정말 뭐 우스갯소리로 정말 피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와 그렇다 보면 그걸 가지고 물론 더 장기적으로 보면 더 좋아질지는 뭐 매수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이게 사람 심리가 좀 두렵잖아요. 두렵죠. 그리고 이걸 내가 21년도에 샀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더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최종 1주택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양도를 해가지고 최종 1주택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서 또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이 그럼 증여하자. 네. 증여해서 넘기자 했는데 이번에 2월 17일이었나요? 그 증여와 용도 변경도 처분에 넣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종 1주택 넣겠다. 네. 그래서 점점 그게 다 막히고 있고 일부 세무사님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대 분리해서 1주택 때도 추가 2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와.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거냐면 정말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전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 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진짜 이 양도세는 일단 그 케이스 가지고
네. 여러분한테 물어봐야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죠. 상담을 좀 잘 안 하는 것도 안 좀 하는 문제가 게. 되고 있고요. 네. 최소한 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서면 질의라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서면 질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물론 세법에서 사전 답변 제도라고 있는데 그것도 받으면 좋긴 한데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면 질의라도 좀 받으시고 그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거라도 좀 해서 좀 들이밀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또 아무튼 세무서 쪽에서 또 더 싸게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지금 그런 시절입니다. 야, 지금 취득세, 이제 보유세, 양도세까지 말씀하시는데 너무 재밌고 이렇게 어렵고 지금 어떻게 보면 딱딱한 세무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인기가 많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부는 이만큼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좀 더 관심이 많으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자 얘기입니다. 법인 사업자도 있고 중요 이야기 포함해서 조금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세법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활용 단계로 갔던 단계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1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